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 지금 핵 문제가 이 관심사가 이제 해결되지 않고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이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다루어져 갈 거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그 한동안에 지난번에 그 4월 거의 뭐 한 중순 정도까지 대북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수립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다면 이제 북한과 관련된 입장에 노 코멘트를 했죠. 그리고 한편으로 한국은 워싱턴에 있는 로비스트 등을 동원해서 활발하게 바이든 정부에 접촉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행정부나 백악관이 아니라 의회에 이제 로비를 활발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일단은 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이 이제 그 이 백악관 옆에 그 뭐 메릴랜드입니다. 아나폴리스 그 해군 사관학교의 이제 바닷가에 거기서 이 회담을 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중국은 그 한국의 그 뭡니까 정의용을 왕이가 불러가지고 또 대만을 마주보는 중국의 뭡니까 거기 대만 마주보는 그 섬이 거기서 좀 맞불 놓는 작전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또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의 북미 직접 대화도 아니다. 그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트럼프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바마도 아니도 이렇게 제3의 길로 갈 거라는 건 이미 예상은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말꼬리를 자꾸 이렇게 끌라는 외교관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많은데 최대한 압박, 트럼프식 방식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쇠로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괄 타결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단계적 점진적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차피 이제 인크리멘탈 점진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 대부분 다 예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중요하게 저희들이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이게 practical and coordinated diplomacy. 그러니까 동맹국들과 미국 혼자만이 아니고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들과 이제 실용적이고 조정된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건데 이 말에 대해서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내외에.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되게 그 특봉 환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이 된 데 대해서 못내 아쉬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 이런 단어가 별로 이렇게 뭐 실속이 없다든지 또는 어떤 단어적인 정치성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구체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사실 외교적 수사라든가 외교 문서에 나오는 게랑 열지 보면 아주 이렇게 브로드하게 이야기해서 다 전략적 모성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어떤 그 외교문서 또는 외교정책 패키지를 아주 정치된 단어, 남이 꼼짝 못할 어떤 그런 개념 규정 그런 걸 갖다가 완성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에게 동조하거나 우리가 생각받으러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독일의 그 보울 전쟁을 승리했던 독일의 육군 참모 총재 몰텍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략이란 게 우선 지금에 말했으면 AI의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복잡한 뭐 반도체의 어떤 구조라든 그거하고 달리 전략이라는 거는 임기응변의 대계다. 임기응변들의 체계다. 그래 그때 현실에 맞게 어떤 전술을 구사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일정한 룰이 형성되는 거죠. 그걸 총체를 갖다가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만들어낸 그 어떤 대북 정책의 리뷰 그 내용 자체를 보시면 과거 그러면 그 전 행정부들이 만든 거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언어적인 엄격성 이런 게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다른 행정부들이 낸 것보다 월등히 또 우수하냐 또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바이든이 일단 개요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충분히 할 용인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핵무기 폐기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북한이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제재 완화
취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일부 소위 이렇게 친민주당 또는 이렇게 그 문파 계열에 속하는 이제 학자나 그다음에 이제 교수 외교관들이 싱가포르 회담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발표문에 따르면은 싱가포르 이전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어낸 싱가포르 자립 회담의 어떤 성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특별한 조치 정말 그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폐기에 관련된 진전을 보일 경우에 어떤 꽤 상황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는 뭐 사실은 하나만한 일입니다만 그럴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외교적 테러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일은 이제 외교가에서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대략적으로 이번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무조건 그냥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하에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북이 손들고 놀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북과 의미 있는 직접 접촉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쯤에서 이제 북한이 먼저 이 협상을 위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양보를 해올 때 단계적으로 이제 북하고 이 주고받는 부분들을 협의하겠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중간쯤 설정하려면 대략 뭐 그런 모양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처음부터 아예 뭐 문을 닫고 있다라고 했다가 북이 큰 도발을 했을 때 바이든 정권의 폐쇄성이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 입장이 난처해지죠. 이렇게 입장이 난처해질 부분도 있죠. 북이 상상 외에 도발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 정권은 바이든 정부의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로비에 의해서 작업에 의해서 바뀌었다라고 지금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적 점진적이라는 것이 결국 북한이 이 미국과 미북 협상을 할 때 내세웠던 단계적 점진적 뭐 이 기브앤테이크식의 이런 이 한꺼번에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비핵화를 한다라는 뭐 그런 주장을 한국이 가장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살라미식으로 잘랐어요. 그거 한 단어라도 넣어 달라고 한 게 로비의 어떤 성과였다면은 뭐 그렇게 인조하라고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의 핵 폐기가 아니라 북의 포기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IAEA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핵 이용에 대해서는 그 뭐 용인을 한다라는 말이다라는데 북이 상업적으로 핵을 이용하려면 핵 문제에 관한 모든 오해를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즉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당연하죠. 옛날에 제네바 협정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무의미한 말 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CBID 이게 D라는 게 dismantling이죠. 그러니까 폐기, 완전히 뿌리쳐서 폐기해야 된다. 우리말로는 폐기고 abandonment는 이제 포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약간의 북한한테 정말 약간의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 단어를 수정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폐기나 포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어 사전 또는 영어서에 나오는 말 의미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dismantling 그야말로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abandonment는 집어 던지는 겁니다. 외딴 곳에. 나중에 주워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지난번에 2018년에는 17년까지 계속되어 온 미사일과 핵의 정교화 이제 그리고 대량 양산 체계를 위한 표준화 그리고 대기권 진입 기술의 추가적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 2-3년의 시간을 벌 필요가 있으니까 미국하고 협상하는 척하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핵의 양산과 미사일의 이 정교화를 추구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북이 거의 다 핵을 미사일을 완성시켜서 뭐 양산 체제를 갖춘 마당에 시간을 좀 더 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마치 북이 우리가 핵을 다 완성했다,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공갈을 쳐야 협상이 되는데 시간을 더 벌겠다고 하면 그거는 마치 완성이 안 돼서 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북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 부분에 이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간에 트럼프 때 시간을 잘 벌었죠. 시간을 잘 벌어서 이제 핵 고도화에 성공했고 한간에 뭐 45개 정도의 탄두를 갖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그거 아마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야기일 겁니다. 이미 4-5년 전부터 뭐 100개 또는 110개 1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그 정도 소문은 들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개요하고 연관 선상에 설명해 보자면은 미국 측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스트래티지 리뷰를 발표했기 때문에 공은 북한으로 더 넘어갔다. 너가 먼저 반응을 보여라.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그럼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인내가 아닌가.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교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라 하는 게 자신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수장님 말씀대로 이미 그 핵 고도화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는 빨리 소위 말해서 이제 그간의 양아치였는데 조폭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미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했었는데 실은 바이든 이게 발표 나고 나서 그렇게 뭐 격앙된 반응은 안 보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뭐 전단지 뭐 그거 가지고만 했지 엉뚱한 데도 화풀이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북한의 입장은 굳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도 제재가 불편한 것이지. 그렇죠. 이제 사실상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손을 쓸 방법이 없다. 네. 과거에 이제 이 미국 공화당 정권이 이제 있을 때는 뭐 트럼프도 초기에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지만은 미국이 북한을 이 공격하는 건덕지를 잡아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라도 있었죠. 이제 비질랜트 에이스 같은 작전 같은 경우는 그 북한 상공의 F 뭐 저 35라든지 또 뭐 F-22 같은 이 스텔스 전투기들이 떠다녔으니까 수십 대가 그 김정은이가 상당히 불쾌하고 또 불편했겠죠. 근데 이제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군사적으로 북이 선제 공격을 하기 전에는 대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중국하고의 관계를 이 봉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한다는 것은 불편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상으로 이렇게 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정한다고 간주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핵을 많이 가지고 있어. 100개 있어. 어쩔 건데 해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둔다면 사실상 인정한다.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는 북이 사실상으로 뭐 굉장히 불쾌하거나 어떠거나 하는 척 하지만은 버틸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는 별 문제도 아닌 거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북한으로서는 이런 어떤 어정쩡한 시기가 계속 항속적으로 유지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핵 보유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게 되지 않냐 이런 걸 노린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먼저 치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크로스 카운터를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이런 그 딜레마적 상황에서 그럼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제재 강화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이제 끌어왔었는데 그게 그럼으로써 유엔 제재 어떤 강도가 굉장히 약화된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재를 푼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제재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있다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입니다. 제재 완화를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안 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 실질적으로 구체성이 없는 답변일 수도 있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제재의 그 프레임워크 그걸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거 외에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바이든과 문재인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그 지금 두 가지 근데 지금 5월 20일을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G7 외교장관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종의 리허설 같은데 정의용보가 이렇게 운을 떼었겠죠. 우리가 일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워크로 접근을 하니까 가서 잘 전달해라.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행기 방송에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북한과 입장에서 그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논란이 될 만한 의제는 전부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양자나 또는 3자 회담에서 우리만 제껴놓고 오히려 지금 대북 문제 이니셔티브는 일본이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 CBID를 갖다 강화하겠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의제 발굴이라든가 물론 우리는 이제 초청국이고 일본은 당사국이니까 입장은 다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대북 문제를 이끌어가는 이니셔티브를 지금 현재 일본이 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일본과 미국과 이런 식으로 공조해서 앞으로 나갈 거니까 한국 너 까불지 마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월 22일 날 회담이라든지 6월 초에 있을 G7 정상회담에 문재인이 초청됩니다만 그때도 똑같은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의도한 대로 따라오지 않을 거란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계속 따돌거릴 건가 아니면 완전히 폐기할 건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가 사드 보복을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좀 이상한 의심이 들었던 건데 미국이 전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마 약간의 박근혜 친중 노선 때문에 한번 당해봐라라고 그냥 미국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닌가. 예, 이거는 뭐 확인이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 중국한테 치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보복을 계속 받게 되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한국이 고립됐을 경우에 바이든 정부는 계속 그냥 한국을 방관할 거냐 아니면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한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위구도로 가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지만은 계속해서 문제를 꼬대기에서 이 프레임워크 안으로 들어오도록 종용할 것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공식적으로는 문제에 대해서 코드에 들어오라든지 대북 압박 구도에 참가하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하지 않고 완전히 고립시켜두고 그냥 방기해버리면은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면 핑계를 댈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반미 정서를 몰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설사 효과가 나지 않고 이번 남은 임기 동안 아무런 어떤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현재 쿼드 어떤 구도, 그다음에 대중국 압박 정책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강요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자세나 태도가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년에 한국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기를 이제 미국이 가장 바랄 거고 또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국이 뭐 한국 같은 나라에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니까 한국의 이제 이 화약고가 어딘지를 파악한 다음에 간접적으로 이제 그 화약고에 불이 질러지면 미국이 방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한국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그게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지금 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개요 발표 이후에 북한의 반응은 뭐 그렇게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어떤 행정부가 또 바이든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이전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 패키지를 내놨을 경우에 이게 효과적으로 운용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상대방이 북한이 되겠죠. 북한이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가냐 아니냐는 문제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지금 한국의 식자층들이 이번에 낸 패키지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든지 실효성이 없다든지 또는 허구에 차는 그런 아이디어로만 가득 차있다든지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싸우면 이제 대화를 하는 그 순간부터 전개되는 거죠. 거기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끌어낼 건가 하는 게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마 우리 독자들 알아야 될 거는 지금까지 어떤 대북 관계에서 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이 압박을 가하든 안 하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든 안 보이든 또는 싱가포르 회담 같은 거 하든 안 하든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떤 희망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떤 미래 전망 이번에 어떤 바이든 외교 정책 실패할 건가 성공할 건가 하는 건 철저하게 북한의 어떤 반응에 달려 있는 거지. 그 패키지가 어떤 정치하다 또는 부실하다 그런 거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입장이 세월이 지나면 너네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현실을 인정하고 어느 시점에는 그걸 공론화하면서 군축으로 놓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핵 보유가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다. 북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북이 언제 망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핵 포기를 하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건데 북이 핵 포기를 스스로 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유일하게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북이 정권이 무너져서 이제 미국이 거기에 개입해서 핵을 제거해 버리는 방식 외에는 북 핵을 미국이 제거할 방법도 없다.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해서 미국이 북 핵을 제거하려다가 치르게 되는 대가는 엄청나게 큰데 맞습니다.
일본에 상당한 숫자의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한국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뭐 괌 쪽에도 뭐 요격에 실패해서 한두 개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미국이 북한하고 군사적 충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네,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 트럼프 때 뭐 그런 전쟁 촉발 상태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평화적으로 해소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장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는 결국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 할 경우 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핵을 고집하겠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경우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상징해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와해될 경우 도저히 이제 그 보호국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고 그냥 북한을 내팽개칠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이렇게 상황의 변화 이외에는 별로 생각해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스몰 딜이나 또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그거는 지금 그 트럼프 당시에는 되게 영변 시설 폐기 하나 가지고 회담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변 시설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를 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대화가 됐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공표하더라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뭐 시설 폐기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동결시켜라. 예.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만약에 단계적 점진적 접근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면은 핵무기와 그다음에 핵물질 생산의 동결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많이 아마 대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당분간 미국도 북한도 섣불리 아마 다음 단계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국제회라든가 G7 회라든가 거기에 일정한 어떤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마 다 입장을 정리할 것 같은데 결국 스몰딜 점진적 뭐 접근 그게 뭐 빅딜 사실은 트럼프가 빅딜을 계속 주장했었기 때문에 그에 이제 반대해서 민주당 정부의 스몰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몰딜 그 자체만으로 북한에 양보를 제공한다 그런 건 아닌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실질적인 그 핵무기하고 핵 원료 개발 중단을 어떻게 북한에 요구할 건가 이게 아마 지금 바이든 행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소련 몰락 이후에 두려움을 가지는 게 좀 있죠. 그런 게 이제 이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이나 또 레드 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북이 미국을 침공해서 레드 던은 뭐 그 원래 원작 영화에는 이 소련이 미국 본토를 침공하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이제 워싱턴주를 북한이 직접 침공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척 노리스 나온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척 노리스 나온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하우스 다운은 이제 북한과 연결된 테러리스트가 이제 직접 뭐 탈북자 출신의 테러리스트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백악관을 직접 공격하는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를 그 백악관 최후의 날입니다. 그게 화이트하우스 다운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잠재적 공포감이 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됐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007 시리즈에도 보면 어나더 데이인가 어나더 데이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북한 나오지 않습니까? 주적으로요. 안면 뭐 수술 받고 얼굴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북 문제가 미국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인데 그 잠재적 스트레스가 이제 그런 영화로 마련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 일부 아주 극소수의 교수들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말만 세게 했는데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급장이다.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은데다 굉장히 사람의 이제 캐릭터가 약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분석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면은 그 도끼 만행 사건 70년대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핵이 없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미국이 인내를 보였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푸에볼로 사건 때는 배를 납치당했고 그 전에는 또 미국의 정찰기가 하나 또 추락해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그 뭡니까 서해에서 맞습니다. 최신형 미그기를 갖다가 분해가 싣고 와가 동해에다 배치했다가 동해를 갖다가 순찰하는 큰 사건이 미국의 있었죠. 그 정보 정찰기를 갖다가 추락시켜 버렸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금 북한에 대한 그
그 미국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여튼 그 뭐랄까 한국 남한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할까요? 한국이 만약에 뭐 중동이나 이런 아프리카 이런 적이 있었으면 아마 사방으로 때렸을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북한을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거는 이게 남한이라는 동맹국을 갖다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해 준다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좌우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그 미국이 아마 제재에 착수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비군사적인 그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아마 지금도 연구 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남한의 피해를 데미지를 네. 뭐 콜렉트럴 데미지라고 예, 합니까? 예, 예. 부수적 피해를 고민하는 거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한국이 북한하고의 미국의 충돌에서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부분도 또 입증하는 거죠. 지정학적으로는 한국이 조금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이 미국의 입장에서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이 남북한의 문제에 있다고 보고 북한이 그걸 침해한다고 보면 미국은 북을 공격을 하겠지요. 그렇죠. 그게 국가의 운명을 걸 만한 사안이 된다. 이라크는 그렇죠. 왜 네. 갔는데 네. 그 북한은 왜 안 가느냐? 이라크는 없는 죄를 만들어가. 네.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 있다고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CIA 직원이 폭로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라크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봤을 경우에 북한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바로 붙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스폰서 국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전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중국과 사실상 이 교전 상태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단순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치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겠죠. 네. 자, 근데 만약에 미국이 뭐 러시아, 중국에다가 통보를 하고 우리가 너네들 영토나 너네들은 침범 안 하지만은 쟤들은 건드려야 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들어갔을 때 과연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공격했다고 우리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전쟁에 개입할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건 백일함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대로 말이에요. 중공이 대만을 침략한다고 침공한다고 할 경우에 그럼 미국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중국과 붙겠는가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해서 어떤 것이 미국의 공격의 성공의 목표라고 구체적으로 책정을 할 것인가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상군을 넣어서 북한을 점령하려다가는 북의 저 산악지대에 이 게릴라 테러전을 벌이게 될 거고 그러면 북이국이 그냥 아예 거기 지상군은 넣지도 않고 폭격만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주석공 때로 일단 미사일 공격이겠죠. 미사일 공격이고 그다음에 동해안 서해안 쪽에 이제 한포 사격.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북은 땅 밑으로 숨어버릴 건데 다. 그러면 북이라는 나라가 뭐 경제 데미지를 입었다고 뭐 안 돌아가는 그런 나라도 아닌 거고. 그러면 미국이 공격한 다음에는 그러면 항공 공격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또 답이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이런 성격의 좌파 종북 정권이 존재하는 한 미군이 군사행동을 취했을 때 남한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거고요. 도움을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격을 중단하라고 서울 시내 곳곳에 이 친북 세력들이 뭐 미 대사관 앞으로 막 몰려가고 정거 시도를 하고 난리가 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미국이 아마 그런 극단적인 군사행동을 취하려면 북한이 먼저 아마 선제적인 도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움직이는데 그걸 이제 북한도 잘 알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나라가 거들려는 그런 운명의 날이 닥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북한이 이제 범하지 않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 그 미국으로서는 북에 대해서 이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현 상황에서 내 임기 4년 동안에는 북이 크게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그냥 때우고 넘어가겠다. 이게 뭐 결론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임기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지금 수장님이 발표하셨습니다만 한미일 아마 정보수장이 도쿄에서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지금 당장 어떤 임박한 제한된 범위의 어떤 북한의 도발 아마 이게 아마 가시화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 타는 그 찰나에 북한이 맞춰서 도발을 하게 되면 그 미국이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그렇죠. 그 회담 자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간에 요 회담 자체 내용이 뭐 이렇게 정부 수장 회담이라 아마 외부에 알려지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급하게 회동한다는 거는 사실은 엄중한 시국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측에서 나온 보도입니다만 우리 측이 부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하긴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북이 SLBM을 쏠까 아니면 재래식 도발을 할까 아니면 이제 뭐 서해 5도를
일종의 점령을 할까? 북의 도발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을 핵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할까 중장거리 미국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이 정보기관장 회의를 하는 거고 아마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박지원에게 박지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요. 모종의 그 회담 기간에 이제 북이 도발했을 경우에 미국이 용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일본과 함께 좀 전달을 해서 너희들도 북하고 라인이 있을 거니까 잘 전달해라. 회담 기간에 도발을 하면 미국이 참기가 어려운 측면이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아마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은 사실은 적국과 다름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대해서 블러핑을 하겠죠. 북한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발을 감행한다면은 너가 감당 못할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고. 미국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의심을 할 겁니다. 문가리 입장에서는 둘이 회담을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와가 각하 뭐 북이 지금 어디를 쌓았습니다, 어디를 점령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바이든은 한마디로 엿대는 거고 문가리는 보소 내가 뭐라 해서 그러니까 자들 좀 달래야 된다 해서 내 말 안 듣더니만 꼬라지 좋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게 되죠. 어제 기자회견 한 거로 봐서는 충분히 거라고도 남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는 너도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 북이 이제 자기 체제가 무너질 때 대화를 할 거다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견디어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정상적인 국가와는 다른 이게 버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는 벌써 권력이 뒤집어지거나 뭐 내부의 반란에 이렇게 휩싸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북은 그런 부분만큼은 워낙 통제를 잘해 왔기 때문에 독재 국가에 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장점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지간하는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미국도 딜레마가 북이 무슨 식량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몇 년 뒤에는 끝난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와도 수십만이 굶어 죽어도 버티니까 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 고도화가 완성 단계에 이제 진입한 걸 알고 있고 상당히 핵 탄두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래 되면 이제 북한이 레버리지가 더 높아진 거죠.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4년 전의 상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실질적으로 북한에 핵을 겁내는 나라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어떤 정보통이나 그다음에 안보 당국에서 북한이 고도화에 완성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군사관계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그런 단계 또는 시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부에는 지금 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립되었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 2부는 북한이 지금 이 바이든 정부의 그 정책 수립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나올 반응에 대한 또 미국의 대처 이런 것들을 논의를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인가라는 거하고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와 이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나가려고 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